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1심 판결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2심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무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한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전 남편뿐만 아니라 의붓 아들도 살해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 1심에서는 86억 원, 2심에서는 141억 원. 일단은 액수만 보면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 재판을 어떻게 결론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1심이나 2심이나 그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네. 다만 이제 그 이부진 사장의 예. 주식 재산이 증가가 된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뭐 구체적인 판결문은 봐야겠지만 예. 뭐 기여도가 뭐 재산 분할에 기여가 크게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임 전 고문 측이 요구한 어떤 분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적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임 전 고문은 2조 5천억을 이제 2조 5천억이요? 2조 5천억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그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절반이면 한 1조가 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인정된 것은 1심에서 86억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부진 그 사장의 재산을 뭐 1,000억 원 정도 예. 그 이하 아니면 그거보다 이하로 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받은 재산 부분들이 많고 네. 이제 아무리 결혼 기간들이 있지만 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재산 분할 그 총액을 정할 때 예. 그걸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가 사실 재산 분할의 큰 쟁점이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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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재산을 합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예. 아예 그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아, 그래요? 또 이 자녀의 친권이나 뭐 양육자 지정을 봤을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로는 1심에서랑 마찬가지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을 네. 했습니다만 법원이 이무재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심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월 1회만 인정을 했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면접 교섭권을 결정할 때 네. 월 2회를 인정하고 1회는 그 반나절 10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다른 1회는 1박 2일을 인정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되게 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학 때 어떻게 할지 아니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어떻게 할지까지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이제 그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저희 준비하느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승소다 이렇게 보는 보도가 많이 있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이무재 전 전무님이 워낙 많은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예. 금액 대비라고 보시면 예.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승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 있는 보도를 저도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부진 사장이 뭐 2심도 승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딱히 뭐 승소다 패소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는 부적절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공식적으로는 일부 그렇게 승이나 하진 일부 않는 패소라고 거죠? 나오죠. 아, 일부 예. 패소. 네.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 1심 판결하고 나서 지금 2년 2개월 만에 이 선고가 있었거든요. 항소심 선고가. 네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무재 전 전무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특정 판사가 삼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아. 예, 기피 신청이라는 게 이 재판부 말고 아니면 이 판사 말고 예.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한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예. 대법원에서 기피 예.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올해 2월부터 예. 항소심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는 게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 한 번을 하고 예. 이제 기각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을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 차례 일단은 이 기피 신청은 어찌됐든 할 수 있고 뭐 기각이 되면 다시 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항소 개념으로. 항소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유정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현재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경찰이 이 의붓 아들도 살해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세한 사실은 이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돼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부검 결과 의붓아들의 그러니까 몸에서 오전 5시 전으로 예. 굉장한 타박상이라든지 그리고 압박을 받아서 질식사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의붓아들 질식사한 게 고유정 씨의 행동이라고 지금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제 고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좀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드리는 말씀은 의붓아들과 관련된 거는 자신이 부인을 해왔는데 이제 그 근거로 얘기를 한 게 다른 방에서 잤다.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왔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파악하고 정황을 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남편의 모발에서 예. 수면 유도제가 발견됐는데 네네. 네. 이게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와 동일하다 예. 이런 점이 하나 있었고요. 예. 아이의 사망 시각에 예. 고유정이 자고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나왔다. 예. 이런 점이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찰의 근거들이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증거가 이제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예.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예. 근데 이 정황 증거라는 거는 그 정황 증거 하나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안 되더라도 예. 네. 여러 개의 정황 증거가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면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살인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 증거, 정황 증거는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수사가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고 씨가 자백을 해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건 네.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예. 모자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붓아들 사망 당시 외부인 침입이 없었다든지 네. 남편이 깊이 잠들어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 아니면 범행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고 그리고 수면제가 사용됐다는 이런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이 여러 개가 쌓임으로써 예,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유정과 관련해서는 고유정 씨와 관련돼서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어떤 국민적인 법 감정이랄까요? 이것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마지막 주제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보여드린 내용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 강원랜드 입사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고를 당했거든요. 당시 부정청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고 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해고한 분들이 소를 제기한 거죠. 이 내용 좀 개요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때 당시 정황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네네. 2012년도에 강원랜드에 합격해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근데 합격할 당시에 원고의 아버지의 예. 청탁으로 인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합격한 거거든요. 예. 점수를 조정해서 그건 어느 정도 팩트가 다 나오는 사실이고요. 네. 그게 2015년 감사를 통해서 채용 비리가 밝혀졌고 예. 네. 강원랜드에서 입사를 취소하자 예. 입사 취소가 이제 신뢰에 반한다, 예, 신뢰 보호 예.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채용 취소가 이제 옳지 않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소송이군요. 네, 그렇죠. 네네. 5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는데 예. 그런 사실관계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게 소송의 기본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고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본인은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채용이 취소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뭐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이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더라도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엄단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될 거고요. 예. 5년 동안 근무한 것도
부정 청탁에 대한 반사 이익이지 네. 그런 걸 신뢰 보호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정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연도가 정확하게 2012년부터 2013년? 네네. 그렇죠. 거기 13년 이제 그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들어갔던 대규모 채용과 관련된 청탁 사실이 이제 드러난 이후에 이게 지금 첫 어떤 네. 판결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다른 재판들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유사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판결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1심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또 많이 걸리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사례로 만나볼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지금 고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대법까지도 갈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